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70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몸이 알아서 깨는 거죠. 나는 박명희, 올해 72이에요. 남편 없이 맞는 아침이 벌써 9년째입니다. 작은 아들 준호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제안했죠. 혼자 사시지 말고 같이 살자고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정말이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아들 내외가 마련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깨끗하고 넓었죠. 방 3개에 거실도 환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외국계 제약회사 대리였는데 일찍 출근해서 저녁 6시면 돌아왔거든요. 저녁은 함께 준비했고 손자 민준이도 셋이서 돌아가며 봤습니다. 그땐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그런데 2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작년 겨울이었죠. 아침 7시 반이면 집을 나가고 저녁 8시가 넘어야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손자를 더 많이 봤어요. 아침에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 4시면 데리러 가는 일.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3달 전부터는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제 무릎이 아픈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민준이는 귀여웠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민준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말을 건네셨어요. 민준이 엄마는 얼굴 보기 힘들다면서요. 항상 할머니만 오신다고요. 어쩔 수 없이 바쁘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하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이가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한 모습이었어요. 준호가 수진의 회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수진은 힘들었다며 임원들 앞에서 발표했던 일을 털어놨어요. 준호가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려줬죠. 저는 부엌에서 국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준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말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오후 3시간 동안 민준이와 놀아준 것도 저녁 준비하느라 2시간을 부엌에 섰던 것도요. 식탁에 앉았죠. 수진이는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회사 메일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TV를 보고 있었고요. 민준이만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라면서요. 저는 민준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림이 뭐였는지, 친구들과 뭐하고 놀았는지요. 다른 어른들은 듣지 않았어요.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일주일에 2~3번은 수진이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식이거나 거래처 미팅이래요. 그럴 땐 준호도 야근을 했고요. 저는 민준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었죠. 민준이를 재우고 나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텅 빈 집 같았어요. 분명 세 식구가 같이 사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넘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무릎을 세게 부딪혔죠. 아팠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회사에 있다고 했죠.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면서 괜찮으시냐고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바빴어요. 지금 프레젠테이션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민준이 어린이집 픽업 시간 괜찮으시죠? 제가 오늘 정말 못 갈 것 같아서요. 저는 멍하니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졌다는 말은 들었을 텐데 물어본 건 민준이 픽업이었어요. 제 안부가 아니었죠. 결국 혼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파스를 붙이고 얼음찜질을 했죠.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3시 반, 민준이 데리러 갈 시간이었어요.
절뚝거리며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를 썰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죠. 참았던 게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11시에 들어왔어요. 프레젠테이션 잘 끝났다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승진 후보에 올랐다고 했죠. 준호가 축하한다며 안아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제 무릎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파스 냄새가 났을 텐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재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엄마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재석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네 집에서 불편한 거 없냐고요. 힘든 건 없냐면서요. 저는 없다고 했어요. 다 좋다고 말했죠. 하지만 재석이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큰아들한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며칠 뒤 경로당 친구 정수기가 돌아가셨습니다. 칠순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함께 웃고 수다 떨고 화투 치던 친구였죠. 장례식장은 서면이었습니다. 아침에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오늘 친구 장례식 가야 한다고요. 민준이 픽업을 부탁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거예요. 임원 앞에서 보고하는 자리래요. 못 빠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은 내일 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아침 일찍 다녀오시든지요. 민준이 픽업은 꼭 4시까지 해야 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구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내일 가라고요. 아침 일찍 다녀오라고요. 손자 픽업 시간 때문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는 고맙다며 출근했죠. 장례식장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후에 민준이를 데리러 갔어요. 친구 얼굴도 못 보고 보냈죠. 평생 친구였는데요. 그날 저녁 혼자 울었습니다. 민준이 재우고 나서 제 방에서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죠.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오래 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손을 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죠. 이 손으로 평생 뭘 했나 싶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재우고요. 그런데 누가 이 손을 기억해 줄까요? 누가 고맙다고 말해 줄까요? 수진이가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수진이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나갔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명함 사진이었죠. 베이비시터 소개 업체 명함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어머님, 혹시 힘드시면 이용해 보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평도 좋대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낸다고요. 제가 힘들까봐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못할까봐 대비책을 만든 거였죠. 나는 교체 가능한 존재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면 되는 존재.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싱가포르에 간대요.
중요한 프로젝트래요. 당연히 그 일주일 동안 민준이는 제가 봤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준호는 야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왔고요. 일주일 내내 민준이와 둘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데려오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요. 제 시간은 없었어요. 경로당도 못 갔죠. 친구들도 못 만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가습을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 다행히 민준이가 발견해서 불을 껐죠. 약 먹는 것도 잊었어요. 저녁에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 비밀번호가 헷갈렸어요. 몇 번을 잘못 눌렀는지 경보음이 울렸죠.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가끔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신이 또렷할 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선물을 사왔다면서 민준이한테 초콜릿을 줬어요. 준호한테는 넥타이를 줬죠. 저한테는 핸드크림이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선물보다 필요한 건 관심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요. 그날 밤 준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고요.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는데, 남편의 아내였고, 아들들의 엄마였는데, 지금 나는 뭐지? 애 봐주는 기계인가? 준호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남긴 통장과 제가 모은 통장이 있었죠. 많지 않았지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명희. 그리고 또 하나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상속 정리하면서 받았던 거죠. 이 집의 소유자는 저였습니다. 100%제 명의였어요. 손가락으로 제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박명희. 이게 나야. 애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체 가능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박명희라는 한 사람이야. 침대에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나는 박명희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2의 박명희.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탔어요.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셨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죠. 제 안에서 뭔가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어린이집 갈 시간이었어요.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은 끝나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어요. 집이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출근했고 수진이도 나갔죠.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동네 부동산 사무실 번호였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상대방이 받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 선택이, 제 결정이, 제 인생이요. 부동산 사무실은 해운대 시장 골목에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중년 남자분이 앉아 계셨죠. 사장님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다고요. 18평 아파트인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사장님이 컴퓨터를 켰어요.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몇 층이냐, 방향이 어떻게 되냐, 언제 지은 아파트냐고요. 저는 하나씩 대답했죠. 사장님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최근 실거래가였습니다. 5억 8천에서 6억 정도 한다고 하셨죠. 상태가 좋으면 6억도 가능하다면서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억?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합쳐서 산 집이었어요. 그때는 3억이었는데 2배가 올랐더군요.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정말 파실 건지 아니면 알아보시는 건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알아보는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팔 거라는 걸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매일 보던 거리인데 말이죠. 민준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애틋했죠.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준호 가족을 내보내도 되는 걸까? 손자를 멀리 떨어뜨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하다고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뒤척였죠.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큰아들 재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재석이가 토요일 점심에 보자고 했죠. 약속 장소는 광안리 카페였습니다. 재석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죠.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네 집에서 나오고 싶다고 털어놨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재석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매일 민준이 픽업하는 것, 친구 장례식도 못 간 것, 베이비시터 명함을 받은 것까지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재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서요. 준호가 너무 철없다는 거예요. 수진이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을 팔까 한다고요. 재석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그럼 준호네는 어떻게 되냐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각자 알아서 해야죠. 다들 어른이니까요. 재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결정이 맞다고요. 엄마 집은 엄마 거니까 엄마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준호가 충격받을 텐데 견딜 수 있겠냐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견뎌야죠. 이게 준호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석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준석이한테도 얘기하자고요. 형제들이 함께 엄마를 도와야 한다면서요.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준석이까지 만났어요. 역시 광안리 카페였죠.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석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준호가 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엄마가 너무 힘드실 거라면서요. 저는 두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집을 팔 거라고요. 준호가 충격을 받겠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요. 너희는 준호 편을 들지 말아달라고 했죠. 재석이와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엄마 결정을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진작에 이렇게 하셨어야 했다면서요. 헤어질 때 재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왔다는 걸요. 준호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비밀로 하겠다고요. 재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실 텐데 견뎌내셔야 한다면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해해주는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됐어요. 큰아들들이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죠. 며칠 뒤 경로당에 갔습니다. 한참 못 갔었거든요. 친구들이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요즘 왜 안 보이냐고, 무슨 일 있냐면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얘기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한다고요. 아들네 가족이랑 따로 살 거라고요. 친구들이 놀라더군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잘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왜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하냐면서요.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자기도 며느리 때문에 속 썩는다고, 명희 씨 용기가 대단하다면서요. 나 같으면 못했을 거라고 했죠. 그 말들이 힘이 됐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친구들이 응원해주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다시 부동산에 갔어요.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사장님한테 말했죠. 집을 내놓고 싶다고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급하게 파실 건지 아니면 천천히 좋은 값 받으실 건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빨리 팔고 싶다고요. 한 달 안에 가능하냐고 물었죠.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동네 아파트는 인기가 좋아서 금방 나간다면서요.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바로 문의가 올 거라고 했죠. 그날 오후 사장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출근한 시간이었어요. 집 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거실, 방, 베란다, 주방까지요. 사진을 찍으면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상태가 정말 좋다고요. 깨끗하게 쓰셨다면서요. 6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매물이 올라갔습니다. 사장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과 함께요. 부동산 앱에 올렸다면서 내일부터 문의 들어올 거라고 했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내가 3년 동안 살았던 집, 준호네 가족과 함께했던 공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다음 날 오전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문의가 5건 들어왔다고 했어요. 오늘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한 팀 보여드려도 되냐고요. 고민했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있을 시간인데. 하지만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요. 좋다고 대답했죠. 저녁 7시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신혼부부였어요. 젊은 부부더군요. 집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낯선 사람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집 보러 온 사람들이라고요.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서요. 신혼부부가 나갔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면서요. 문이 닫히자 수진이가 다그쳐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다고요.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준호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판대요. 준호가 저를 돌아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다고요. 이미 매물로 나갔고 오늘 보러 온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한다고요. 준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는 거냐면서요. 그리고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준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우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울지 않던 아들인데 수진이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전세금이 얼마 필요한지, 월세는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다녀요? 민준이 어린이집은요? 머리를 쥐어뜯더니 말했어요. 회사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마주하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깨닫는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라고요. 어른들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했죠.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형들은 아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안다고요.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신감. 그 표정에 그런 감정이 역력했어요. 형들마저 자기를 배신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은 난리였습니다. 준호가 형들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들렸죠. 형들도 찬성하냐고, 왜 말려주지 않았냐고 따지는 소리였습니다. 재석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결정이 맞다고, 너만 몰랐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어요. 준호는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었고요. 저는 제 방에서 문을 닫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준호가 머리를 감싸고 우던 모습도요. 내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손자를 이렇게 내쫓아도 되는 걸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회사도 안 가고 집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애원하듯 물었어요. 정말 파시는 거냐고요. 다시 생각해 달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요. 마음을 바꿀 생각 없다고 했죠.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1월 하순이 됐습니다. 신혼부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5억 9천. 현금으로 계약금과 잔금만 처리하고 싶다고 했죠.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하겠다고요. 이틀 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했습니다. 재석이가 함께 갔어요. 신혼부부를 만났죠. 젊고 밝은 부부였습니다. 계약서가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어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죠.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이들을 키웠던 집, 3년 전 준호가 반갑게 맞아주던 집,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들었다 내렸다를 2번 반복했어요. 재석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괜찮다고 잘하신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현금이었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죠. 잔금일은 12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집을 비워줘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후회는 안 하시냐면서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요. 후회 없다고 했죠. 오히려 홀가분하다고요. 재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시간을 주라고요. 충격이 클 테니 천천히 받아들일 거라면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표정이었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약했다고요. 12월 15일까지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한 달 남았으니 집을 알아보라고 했죠.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더군요. 어디로 가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라고요. 처가에 가든지 전세를 얻든지 월세를 얻든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실 거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나는 작은 집 하나 구할 거라고요. 혼자 살 만한 곳으로요.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탁도 따로 먹었죠. 12월 초가 됐습니다. 준호가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고 했어요. 이사 준비 때문이라면서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커서 일을 못하는 거죠. 수진이는 매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바쁘다면서요. 이사 가면 출퇴근이 2배로 걸린대요. 회사 그만둘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실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제가 해주는 게 많았는지 깨닫는 거겠죠. 며칠 뒤 광안리 쪽 오피스텔을 보러 갔습니다. 12평짜리였어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바다도 조금 보이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재석이도 괜찮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2억 8천만 원. 현금으로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집도 팔고 새 집도 구했어요. 남은 돈은 3억 정도. 제가 쓰기에 충분한 돈이었죠. 준호네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친정 쪽에서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전세금을 보태준다면서요. 결국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빌라를 구했대요. 전세로요. 이사는 12월 13일로 정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 달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2월 중순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사 날이 코앞이었죠. 준호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어요. 3년 동안 쌓인 것들이었죠. 저도 제 짐을 쌌습니다. 얼마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사진첩 정도였죠. 평생 모은 게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사 전날 밤 민준이가 제 방에 왔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안겼습니다. 가기 싫다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게 좋은 거라고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일이라는 걸요. 준호가 어른이 되려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요.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왔어요. 짐을 날랐죠.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였죠. 수진이는 민준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이 손이 빠질 것처럼 세게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 저는 무릎을 굽혀 민준이와 눈을 맞췄어요. 안녕, 민준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꼭 기억해. 그리고 일어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라고요.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앞만 보고 걸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였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광안리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나는 박명희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사는 박명희. 택시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어요. 새 집 앞이었죠.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제 집이 있는 층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 보였어요.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12월 중순 광안리 오피스텔 첫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시끄러운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창문을 열어두고 잤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6시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깨울 필요도 아침을 차릴 필요도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자유로운데 허전하고 홀가분한데 쓸쓸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알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석이한테서 온 문자였죠. 잘 주무셨냐고, 오늘 저녁에 들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고맙다고 답장했어요. 저녁에 보자고 했죠.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어요. 겨울 바다였죠.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탔어요. 진하게요. 창가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구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시간. 그 생각을 하니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오전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개고 이불을 펴고 사진첩을 서랍에 넣었죠.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니 집 같아졌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어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오랜만이었죠. 그런데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민준이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누가 밥을 먹이고 있을까? 수진이가 회사 휴가를 냈을까? 준호가 요리를 할 줄 알기나 할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어요.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예전엔 내 식구 먹을 양을 샀는데 이제는 저 혼자 분량이에요. 당근 1개면 될까? 양파는 2개면 충분할까? 우유도 작은 걸로 샀어요. 큰 걸 사면 상할 것 같았거든요. 계산대에 섰을 때 장바구니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옆 카트를 보니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죠. 엄마는 안 된다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저렇게 조를 때가 있었는데 가슴이 저렸어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냉장고가 허전했어요. 윗칸도 비고 아래칸도 비었죠. 문을 닫는데 가슴이 싸했습니다. 오후에 경로당에 갔습니다. 새로 등록해야 했어요. 광안이동 경로당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으셨어요. 새로 오셨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왔다고, 혼자 산다고 말했죠.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앉으라고, 차 한잔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자식들은 어디 사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들 셋인데 다 따로 산다고요. 막내랑 살다가 나왔다고 했죠.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같이 살기 힘들다면서요. 다른 분이 거들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고요. 자유롭다면서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맞아요, 자유로워요.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죠. 화투판에 끼었습니다. 오랜만에 치는 화투였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웃음도 나왔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돌아가는 집이었죠.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석이가 올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석이었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반찬이래요. 아내 순영이가 보냈다면서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재석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죠.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불편한 건 없냐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편하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외로웠어요. 텅 빈 집이 무서웠죠. 하지만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재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한테서 연락 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라고 했죠. 재석이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준호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전화해서 울었다면서요. 왜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냐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답답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재석이가 말했어요. 시간을 주라고요. 천천히 받아들일 거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준호가 우는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재석이가 돌아간 뒤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영이가 보낸 반찬으로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죠. 설거지를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릇이 하나뿐이에요.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고 닦아서 선반에 올려놓는데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예전엔 30분은 좋게 걸렸는데 수세미를 쥐고 한참 서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서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밤이 되니 달랐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 외로웠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요. 귀를 기울이면 아무 소리도 없었죠. 텅 빈 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나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떨렸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일이었다는 걸요. 준호가 어른이 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흔들리지 말자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경로당에 가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재석이나 준석이가 번갈아 들렀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캐럴이 울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남의 일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자식들 만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안 만날 것 같다고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기네 집에 오라고요. 혼자 있지 말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괜찮다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죠. 예쁜 풍경이었지만 쓸쓸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엔 민준이랑 눈사람을 만들었었죠. 아이가 당근으로 코를 만들겠다고 우겼던 게 생각났어요. 준호가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도요. 수진이가 핫초코를 끓여줬던 것도요. 올해는 혼자예요. 눈은 내리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석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 점심에 우리 집 오시라고요. 준석이네도 온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다고요. 크리스마스 당일 재석이네 집에 갔습니다. 준석이네 가족도 와 있었어요. 손자들이 반겨줬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준호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는 뭐 하고 있을까? 민준이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을까? 재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문자 보냈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하지만 답장이 없대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하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회색빛이었죠. 새해가 왔습니다. 1월이었어요. 1월 초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이냐고 물었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다고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요. 그러면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다고요.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대요. 세탁기 돌리는 건 알았지만 섞으면 안 되는 옷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서요. 흰 옷이랑 검은 옷을 같이 돌렸다가 다 망쳤대요. 준호한테 혼났다고 했죠. 반찬도 만들 줄 몰랐대요. 민준이가 반찬 투정을 해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매일 계란 후라이만 해줬다면서요. 회사 일까지 하려니 무너질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알아봤대요. 그런데 민준이가 울더랍니다. 할머니가 좋다고 할머니랑 살고 싶다면서요. 그때 깨달았다고 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면서 한번 만나주실 수 있냐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 보고 싶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언제든 오라고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오기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울컥했습니다. 기다렸던 전화였거든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했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이번엔 장바구니가 무거웠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간식도 샀죠. 1월 중순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불고기를 재우고 과일을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렜습니다. 동시에 두렵기도 했죠. 준호가 저를 어떻게 볼까? 아직도 원망하고 있을까?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문을 열었죠.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면서요. 꼭 안았습니다. 아이 냄새가 났어요. 눈물이 났죠.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도 들어왔어요. 둘 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특히 준호가 많이 야위었더군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몰랐다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살아보니 알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다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몰랐대요. 민준이 밥 먹이는 것도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모든 게 처음이었다고요. 수진이랑 싸우기도 했대요. 서로 탓하고 짜증내고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요. 수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 제안을 받았다고요. 꿈꾸던 자리였대요. 하지만 거절했다면서요. 집안일까지 하려니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민준이를 위해서 정시 퇴근으로 바꿨대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서 다행이라고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고 했죠.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림 그렸다고요. 어린이집에서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이래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한테도 상처를 준 거겠죠. 하지만 이제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했어요. 민준이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불고기를 내놨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함께 밥 먹는 게요. 민준이가 제잘거렸습니다. 새집 이야기,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회사에 복직했다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요. 정신 차리고 책임지려고 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잘 될 거라고 말했어요. 오후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과일을 먹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언제든 오라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더 이상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면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분위기가, 관계가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인가 봐.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며칠 뒤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안부였어요. 잘 지내시냐는 내용이었죠.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요. 그 뒤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문자가 왔어요. 날씨 이야기, 출근 이야기, 민준이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짧게요. 하지만 마음이 담긴 답장이었죠. 수진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물어왔어요. 저는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사진이 왔어요. 수진이가 만든 김치찌개 사진이었습니다. 간이 좀 센 것 같다면서 물었죠. 저는 답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계속하다 보면 늘 거라고요. 수진이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다면서요. 1월 말이 됐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병원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병원이냐고 물으니 정형외과래요. 엄마 무릎 정기 검진 날짜를 형한테 들었다면서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니. 예전엔 관심도 없던 일인데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보자고 했죠. 토요일 아침 준호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병원까지 모시고 가겠다면서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민준이 이야기를 했죠. 준호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진료를 받는 동안 준호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함께 들었죠.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된다면서요. 준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라고 앞으로도 병원 갈 때 말씀하시라면서요.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죠. 집 앞에 내려주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냐고요. 수진이가 엄마 가르쳐준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다고요. 주말 준호네 빌라에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죠. 수진이가 정말로 된장찌개를 끓였더군요. 맛을 봤습니다. 간이 좀 샜지만 정성은 느껴졌어요. 말했습니다. 맛있다고요. 수진이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다음엔 더 잘 만들어 드리겠다면서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제잘거렸고 준호가 웃었고 수진이가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온기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달라졌구나. 정말 달라졌어. 같이 살 때는 투명 인간 같았는데 따로 살게 되니 가족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죠.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차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죠.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웠다고요. 그날 제시도 계속 편집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니구나. 떨어져 살지만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이게 더 건강한 관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편안한 소리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경로당 친구들을 만나고 장을 보고 저녁엔 재석이가 들를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삶을요. 2월이 왔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가족 모임 날이었어요. 형제들이 다 모이기로 했죠. 장소는 재석이네 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도착했어요. 재석이 아내 순영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준석이네 가족도 와 있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들이었죠. 재석이 아들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준석이 딸 수아는 중학생이 됐더군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면서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준호네 가족이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뛰어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안기더군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영이가 차린 음식들이 푸짐했어요. 삼겹살구이, 된장찌개, 여러 반찬들이 있었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직장 이야기들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임을 하러 갔나 봐요. 어른들만 거실에 남았죠. 재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할 말이 있어서래요. 준호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석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고백할 게 있다고요. 준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집을 팔기로 했을 때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계획했다고 했어요. 준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는 소리가 들렸죠. 재석이가 계속 말했어요. 작년 가을부터 형제들끼리 모여서 상의했다고요. 엄마가 준호네 집에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요. 처음엔 준호한테 따로 살라고 권하려 했대요. 하지만 준호가 들을 것 같지 않았다면서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답니다. 준석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재석이한테 먼저 연락하셨다고요. 집을 팔고 싶다면서요.
재석이가 바로 자기한테도 알렸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했대요. 엄마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고요. 아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로 했다면서요. 준호를 어른으로 만들려면 충격요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편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준호한테 현실을 마주하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비밀로 하기로 했대요.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요. 엄마가 혼자 나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준호 앞에서 공개되는 건 처음이었죠.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냐고, 아니 함께 계획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재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요. 미안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자기만 몰랐다는 거냐고요. 자기만 바보처럼 놀아났다는 거냐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역력했어요. 준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철이 없었던 거라고요.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다고 했어요. 형제들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진작에 준호를 깨우쳐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가르쳐주기로 했다고요. 준호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수진이도 놀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준호가 재석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준석이를 봤어요. 형들도 가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몰랐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서요. 그저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한 분이 되신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혼자 살아보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요.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빨래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 제안을 거절한 건 후회 없다고 했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면서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형들을 봤어요. 오랫동안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형들이 옳았다고요. 자기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라면서요. 혼자 살아보고 나서야 알았다고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요. 재석이한테 말했습니다. 형, 고맙다고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준석이한테도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고요. 형들마저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다는 걸요. 진짜 가족이 하는 일이었다는 걸요. 재석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그 나이에 그런 결단을 내리시다니 존경한다면서요. 준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자기 같으면 못했을 거라고 엄마가 용기 있으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기라기보다 절실했다고요.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어요. 준호가 저를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을 판 건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사랑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준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당연한 존재로 취급되는 게 가장 슬펐다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관심도 없이 사는 게 외로웠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나쁜 아이는 아니라는 걸요. 다만 철이 없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요. 모든 게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죠. 수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재석이가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거라고요.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라면서요. 준석이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자고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이제야 깨달았다면서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요. 감사하며 살겠다고, 관심 갖고 모시겠다면서요. 도망가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책임지고 곁에 있겠다고요. 관성이 아니라 선택으로,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했죠.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과는 눈빛이 달랐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는 길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재석이가 말했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모이자고요. 가족 모임을 정례화하자면서요. 준석이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생일이나 명절 같은 중요한 날은 꼭 함께 보내자고 했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챙기겠다고 캘린더에 다 표시해 놓겠다면서요. 저는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고마웠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순영이가 다시 식탁을 차렸어요. 아이들도 나와서 함께 앉았죠.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가까웠어요. 진짜 가족 같았죠.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옆이 좋다면서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재석이네 아들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광안리 집은 어떠냐고요? 바다 보이냐면서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혼자 살기 딱 좋다고 했죠. 지훈이가 말했어요. 방학 때 놀러 가도 되냐고요. 바다 보고 싶다면서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든 오라고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수아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손자들이 모두 오고 싶어 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떨어져 살아도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자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어른들은 거실에 앉았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드셨냐고요. 얼마나 외로우셨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힘들었다고요. 외로웠다고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다른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던 거요. 돈으로 교체 가능한 베이비시터 같았던 거요.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고요. 오히려 감사하다고요.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고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다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 같은 건 없다고요. 그냥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된다고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준호가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고맙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뭐가 고맙냐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참고 사셨으면 자기는 평생 철없이 살았을 거라면서요.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고맙다고, 그 덕분에 어른이 될 기회를 얻었다고 했어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진짜 어른이요. 준호가 웃었어요. 환하게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준이 데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죠.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득 찼거든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밤바다였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재석이와 준석이의 고백, 준호의 눈물, 손자들의 웃음.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을 팔고 혼자 나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차를 한 잔 탔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셨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석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죠. 준석이한테서도 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요. 준호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셨냐고 오늘 정말 고마웠다면서요. 답했습니다. 잘 들어왔다고 나도 고마웠다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구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눈을 감았어요.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평온이었죠. 봄이 왔습니다. 3월 말이었어요. 광안리 바다에도 봄 기운이 감돌았죠.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내내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죠. 혼자 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커피를 내리고 경로당에 가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죠.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 가끔은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준호한테서는 일주일에 2~3번 연락이 왔습니다. 안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어요. 토요일이면 민준이를 데리고 왔죠. 재석이와 준석이도 자주 들렀습니다. 번갈아 가며 반찬을 가져왔어요. 순영이가 보낸 것도 있고 준석이 아내 미선이가 보낸 것도 있었죠.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약속대로요. 재석이네 집이나 준석이네 집에서 모였어요. 손자들도 함께요. 그런 모임이 있는 날은 기다려졌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더군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수진이도 함께였죠.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바다 가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광안리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셋이서요. 준호와 수진이는 손을 잡고 걸었고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준이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아이가 웃었죠. 할머니, 바다 예뻐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준호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만요. 돌아보니 준호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자면서요. 민준이랑 할머니 같이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소리가 났죠. 사진을 보니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환했어요. 민준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밥 먹으러 오세요. 제가 갈비찜 만들어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기대된다고 했죠.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보낸 사진을 다시 봤어요. 민준이와 저,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인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진첩에 넣어두면 나중에 볼 수 있을 테니까요. 4월이 됐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꽃 구경을 갔어요. 온천천 벚꽃길이었죠.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어요. 하얀 꽃비가 내렸죠. 친구들과 걸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렇게 예쁜데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나이니까요. 다른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봐야죠. 우린 아직 팔팔한데요. 저도 웃었어요. 맞아요. 내년에도 보고 또 보고요.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제 팔짱을 꼈어요. 명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인다고요. 웃음이 많아졌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들들이랑은 잘 지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잘 지낸다고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기를 냈다고요. 참지 않고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달라졌다고 했죠. 친구 하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는 아직도 며느리 눈치 본다면서요. 말 한마디 못한다고요. 저는 그 친구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보라고요. 작은 것부터 말해 보라고 했죠. 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다고 용기 내보겠다면서요. 벚꽃 터널을 지나는데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나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생각을 하니 위로가 됐습니다. 꽃 구경을 마치고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누군가 떡을 가져왔어요.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5월이 왔습니다. 어린이날이었어요. 재석이가 전화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모이자고요. 엄마 생신도 곧이니까 미리 축하하자면서요. 제 생일은 5월 중순이었습니다. 73이 되는 해였죠. 재석이네 집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네, 준석이네 모두요.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큰 케이크였어요. 위에 숫자 모양 초가 있었죠. 73. 손자들이 불을 껐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눈을 뜨니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른들도 웃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민준이가 제 입에 케이크를 넣어줬죠. 할머니, 맛있어요.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어요. 준호가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 목걸이였죠.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희 셋이서 같이 골랐다고요.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았다면서요. 민준이가 하트 달린 걸로 하자고 했대요.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채워줬어요. 손이 조금 떨렸죠.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은빛 목걸이가 빛났어요. 하트가 햇살에 반짝였죠. 예뻤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목이 메었어요. 재석이와 준석이도 선물을 줬습니다. 재석이는 따뜻한 쇼를 줬어요. 캐시미어래요. 촉감이 부드러웠죠. 준석이는 건강식품을 줬습니다. 관절에 좋다면서요. 손자들도 편지를 줬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지훈이 글씨체는 반듯했고 수아는 하트를 그려놨고 민준이는 삐뚤빼뚤했지만 할머니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오늘을 기억할까요? 할머니 생신에 편지 썼던 걸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순영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있고 도토리묵도 있었죠.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자들은 제 주위에 모여 앉았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외로웠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너희가 생각해주고 찾아와 주니까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자주 갈게요. 할머니 심심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수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고 할머니는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오면 자고 가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이 데려가도 될까요? 하루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민준이랑 바다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차를 몰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바다가 보였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정말로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면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아들아. 집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선물들을 탁자에 놓았어요. 목걸이는 목에 그대로 걸고 있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목걸이를 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73 할머니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박명희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73의 박명희.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혼자 살고 아들들과 이렇게 가까워지고요. 두려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손자들 편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5월의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경로당에 가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볼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엔 민준이가 오고요. 함께 바다에 가서 조개도 줍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날들을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삶. 자유롭지만 연결된 삶. 늙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삶.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내가 선택한 인생이요. 잘했어, 명희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어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행복한 밤이었죠. 그리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겁니다. 73 박명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 여기까지가 박명희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용기를 드렸다면 좋겠어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